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정책 결정에 관련된 암기 노트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결정론도 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봐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양이 좀 많은데 거의 뭐 스텝 1, 2, 3 하면 한 100문 가까이 됩니다. 95개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 다 꼼꼼히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좀 있어요. 예, 우리 교재 구석에는 있었지만 이제 내용상으로 정리할 때 조금씩 빠지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맞고 틀리고에 당장 연연하지 마시고 요거 좀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 겸 한번 본다 생각하시고요. 정책 결정에 이제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요 방향대로 한번 틀을 잡아나가 보자 하는 게 중요하죠. 그에 따라서 이제 합리 모형에서 했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거의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와 정보 수집 분석을 하고 모든 대안에 또 이제 이 탐색과 결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교 평가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책 목표의 설정이 들어가면 됩니다. 정책 문제 구조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 구조화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정의해요. 이 문제를 탐색한 다음에 여기에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구체화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통상 뭐 얘기 크게 많이 안 하기도 하는 건데 조금 추가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고 문제에 감지를 한다. 이제 최종 문제 파악을 했다. 이렇게 한번 참고 삼아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 요거는 좀 심화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짚어드렸을 텐데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계층 분석, 그리고 유추 분석. 예. 뭐 다른 게 또 떠오를 수도 있을까 봐 영어를 썼는데 영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유추 분석, 그리고 이제 가정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목표의 설정은 행정학 이론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무슨 논에서 특히 강조했는데 그 행정학 이론의 전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떠올려 보라고 했던 건데 뭘까? 목표를 설정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 대표적인 걸 꼽아보라 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성장 모델 같은 거 있죠. 정책 목표를 탁 설정해 놓고 그거대로 막 몰아가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서 여기 발전행정론이 대표적이에요. 그렇게 한번 짚어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엣지온이에 의한 정책 목표와 조직 유형에 따르면 그랬는데 여기 이제 엣지온이의 이 조직 유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론 들어가서 공부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제적 조직이라고 있죠. 권력과 복종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강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소외적 관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일방적인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강제적 조직이라고 하는데 강제적 조직의 목표는 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질서 유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 목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공리적 조직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도 이 보수적 권력이라고 하는데 보수적 권력이라고 그래서 야 내가 금전적으로 뭐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들도 타산적인 이 복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경제적 이익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목표도 경제 목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규범적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규범적인 강제력과 그 다음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범들을 따르는 복종 관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규범적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화 목표랑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엣지온이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봐두시고 조직론 가면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미헬스 같은 경우에 목표의 전환을 처음 제시했죠. 그리고 워튼과 구드너가 이제 이 학자들이 좀 안 떠올랐더라도
요 학자까지는 우리가 뭐 그게 크게 뭐 찝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예, 한번 여기 학자와 이론을 연결해라 그래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조직론하고 또 연결돼서 관료제를 비판했던 이론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관료제 비판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편으로 목표보다 수단으로서 법률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보다 수단을 더 중시한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과잉동조, 동조과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행정학스러운 용어로는 동조과잉, 과잉동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사회문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문화에서 보면은 목적전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목적전치 현상. 근데 이제 행정학스럽게 말하면 동조과잉 현상. 이 학자들이 그런 개념 정의를 해줬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여러 군데서 좀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보면은 요런 소망성하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실현 가능성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책 대안들 비교 평가했을 때 그 중에서 요 두 가지 기준 세부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지만 기술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니스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요, 요거는 이제 집단사고죠. 집단사고.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집단사고에 대한 얘기고요. 사이버네틱스 모형, 적응적 의사결정, 불확실성의 통제, 그리고 시행착오의 경험에 따른 도구적 학습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건 실패를 자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실패를 이제 피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반복 습관이 되고 체득이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합리 모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죠. 합리 모형을 비판하거나 뭐 그 근처에 있는 이론들도 다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사이버네틱스는 그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설계와 그 다음에 시행착오적 경험, 학습 이런 걸 통해 갖고 이렇게 해야지 실패를 면할 수 있다. 그렇게 체득해서 가는 이런 형태의 결정 구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는 현실 여건의 합리성을 제약하므로 현실 여건이 합리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직관이나 노하우 등의 요거는 뭐였냐면요. 초합리성이었죠. 초합리성도 함께 중시해야 된다. 이런 최종 모형을 제시했었고요. 회사 모형의 주요 특성으로 문제중심적 탐색, 조직체 학습, 상호협상을 통한 의사결정과 불확실성 회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블랭크가 들어가든 좀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좀 계략적으로 좀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갈등의 준해결이라는 말도 했죠.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서로의 목표가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위 조직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직의 목표라는 것은 또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깨트리지 않으려고 야 됐어 이만큼 해서 타협해 이렇게 되는 갈등의 준해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도 하나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서 제가 블랭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조직화됐다는 말하고 무정부라는 말은 이게 상호 모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뭔가 결정도 하고 뭔가 굴러는 가는데 야, 저 안에 보면 개판이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의회를 얘기한 거잖아요. 의회는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한테 맨날 요거도 먹는 거예요, 여기가. 맨날 무질서하게 막 그 중구난방으로 일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고 그러긴 하는데 결국에 할 일 다 합니다. 할 일 다 하니까 우리가 의회 믿고 정치는 거기다 맡겨놓고 우리는 각자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의회가 일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속 편하게 이렇게 내 일에 종사하고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긴 하는 겁니다, 다. 그런데 맨날 보면 쌈박질 하는 것 같고 뭔가 무질서하고 굉장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 많이 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 모형에 하면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그리고 이제 기회의 흐름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만나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정책장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책 흐름 모형이라고도 해요. 정책 흐름 모형, 정책장 모형. 킹던이 정책 결정 이론인 쓰레기통 모형을 변형시켜서
정책 의제 설정에 적용한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앨리슨 의사결정의 본질을 통해서 정책 결정 모형을 합리적 행위자 모형과 조직과정 모형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관료 정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원래 1번 모형으로 다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안 돼서 그런 거 나머지는 뭘로 채웠지? 하다 보니까 조직과정 모형이 이제 떠올랐고 조직과정 모형까지 적용해 봤는데도 완벽하게 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쿠바 미사일 위기의 케이스를 가지고 스터디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족한 점을 관료정치 모형이라는 것을 새롭게 창안해서 채워넣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의사결정자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리과학보다 분석의 범위나 활용의 범위가 넓다는 걸 보니까 체제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양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고 계량적 분석을 하는데 주되게 하는데 관리과학보다 조금 더 폭이 넓게 하는 거. 이거 제 체제 분석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비용 효과 분석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목적 달성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효과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비용 효과 분석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의 비용 추계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니까 비용 추계도 봐야 되고 편익 추계도 봐야 될 텐데 비용을 추계할 때 미래에 발생할 기회비용을 고려하되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인 잠재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되게 이론적인 얘기여가지고 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게 있어요. 뭐 절대 가격, 상대 가격, 무슨 잠재 가격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잠재 가격이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걸 전제하고 보면 거기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갖고 자기네들이 딱 그 균형의 가격을 형성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거래할 땐 그 가격에 거래해요? 그 가격에 거래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예전에 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공장에서 이거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저 다이소 같은 데 보면 2,000원 이거 써 있잖아 물건에. 그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인가? 생산자가 2,000원 받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러고 찍어서 나온 거잖아 그냥. 근데 실제로는 또 다이소는 그 가격 받고 팔지만 왜냐면 다이소는 역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네가 2,000원 받겠다 그러고서 만들어 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그렇게 유지가 되지만 다른 데 가보면 뭐 그렇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2,000원이라 써 있어도 뭐 1,800원 받고 판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낮게 팔기도 하고 그 유통업자들끼리 경쟁으로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해요. 권장 소비자 가격 자체가 가격을 높게 설정해 놓고 싸게 주는 척 한다 그래서 아예 없애기도 했어요. 없앤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TV 같은 거 하나 살라고 봐봐요. 거기에 권장 소비자 가격이 옛날엔 찍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유통업자들끼리 자기 경쟁해서 쟤보다 내가 싸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거래하는 가격은 이론과는 달라요. 이론에서는 잠재 가격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무수히 많은 수요자,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만나서 균형을 이룬 가격. 그 그래프에서 보이는 그 가격, 이거를 잠재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잠재 가격을 비용 추계할 때 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안 해. 이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KDI에 있는 박사들이 해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돼. 그런데 이런 기준을 한다는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봐주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요. 사실은 여기도 블랭크 칠 수도 있는데 안 친 건데 기회비용이라는 거가 원래 매몰 비용을 빼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택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보는데 매몰 비용이라는 건 과거에 돈을 들여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회수가 안 되는 이미 낙장 불이가 같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원래 기회비용 계산할 때 원래 빠져. 원래 경제학 이론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어요.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땡땡땡땡땡 법은 이거는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 현재 가치보다 큰 사업일 때 실현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거는 뭐 순현재 가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뺄셈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크다, 가치가 크다라는 얘기는 비율로 계산한 게 아니고 양으로 빼준 거 이런 느낌을 딱 주잖아요. 이걸 딱 골라내셔야 되겠고, 편익비용 비율은 단수의 대안인 경우에 편익비용 비율이 편익비용 비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대안을 놓고 봤을 때는 1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여러 개 대안이 있다. 그러면은 1보다 큰데 거기에서 편입 비용 비율이 더 높은 거 그걸 선택하면 된다 이 말이지. 이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1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사업평가에 적용할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업평가에 유용한 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적절한 할인율이 없을 때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때는 기대 수익률, 여기 기대 수익률 이꼬르 내부 수익률이에요. 알겠죠?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똑같은 말이고 뒤에 있는 거 필수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내부 수익률법하고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그렇지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투자 채택을 할 때는 내부 수익률이 필수 수익률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을 겁니다. 너무 지금 헷갈리면 그냥 공식만 기억해 놓아도 문제는 풀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래 예측의 기법은 양적 기반인 투사와 예견이 있고요. 질적 기법인 추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투사는 보통 추세법이고 예견은 회귀 분석이고 추측은 뭐 브레인스토밍, 뭐 델파이 기법 이런 것들 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죠? 자, 미래예측 기법 중 땡땡은 현재까지의 역사적 경향을 귀납적 논리에 입각해서 장래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추세법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봤던 투사가 여기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사의 대표적인 방법은 과거의 통계치를 미래로 연장시키는 방법이 외사법이에요. 추세법 내지는 외사법 그럽니다. 그리고 예견의 대표적인 방법은 독립변수의 투입을 통해 종속변수를 예언한다. 이게 바로 이게 회귀 분석이었습니다. 회귀 분석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제한적인 집단적 토론을 거친다. 그리고 표결한다. 이거를 명목 집단 기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도 시험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변증법적 토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지명 반론자 기법이라고 합니다. 야, 니들은 반대. 이래가지고 탁 갈라주고 반대 토론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자, 변증법적 토론이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뭐 말이 긴데 이게 보니까요 델파이 기법에 대한 얘기였어요. 앞에가 델파이 기법이고요. 요거는 철저한 익명성, 반복 통제 단활류, 통계적 처리, 전문가 합의예요. 이 다른 이름으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전문가들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 설문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 입장이 있는 관련자 간 서로 다른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시키는 미래예측 기법이다.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안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책 델파입니다. 정책 델파이. 그래서 정반대 입장이 있는 관련자 간 서로 다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시키는 미래예측 기법.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성으로 처음에는 자기 생각 다 얘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을 까고 그리고 서로 누가 누군지 확인하고 거기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브레인스토밍의 특징은 뭐가 금지된다 그랬어요? 엄하게 금지되는 게 비판이었어요. 다다익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판이 금지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특징들까지 같이 보시고 자, 이제 OX로 갑니다. 의사결정의 주체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OX로 갑니다. 의사결정의 주체 주체는 정부 또는 기업이고요. 정책 결정의 주체는 정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O가 됩니다. 정책 결정이라는 말은 이건 민간에 쓰는 말이 아니다. 원래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정책 결정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여러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거 뭐 틀린 부분은 없죠. 합리 모형의 전제를 두고 정책 결정을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공익성 등 행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이 가치는 양적으로 측정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 그래서 얘랑 얘가 모순이에요. 또 행정 가치하고 그 다음에 계량화 이게 모순입니다. 이게 계량화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이 계량화가 좀 어렵죠. 행정 가치를 양으로 측정한다는 게 가치를 어떻게 양으로 측정하냐. 억지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 얘기도 했나? 그런 얘기 했나요? 너 사귀는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뭐 얼마 주면 헤어질 수 있니? 그런 얘기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요 한 10억 준다 그래봐. 헤어질 수 있나 없나?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지금 자기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치인지를 측정할 수 있어요. 10억 준다 그랬더니 못 헤어지겠대. 11억 준다 그랬더니 고민해 보겠대. 그러면 10억에서 11억 사이쯤 되겠지? 어딘가? 그죠? 아니 11억이 고민한다 그랬으니까 11억 즈음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억지를 쓰면은 모든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다 측정이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억지지. 그런 식으로 도출하기가 어렵지 사실은. 그래서요 가치의 문제가 개입이 되면 계량화 측정한다는 게 이게 이론은 다 측정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측정이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던이라는 학자는요 이런 거를 제시했대요. 정책 문제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구조화가 잘 된 거, 안 된 거, 어느 만큼 된 거 이런 걸 나눴는데 그 중에서 구조화가 봐봐요. 이거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요. 구조화가 잘 돼 있으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그 구조화가 잘 돼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경험이 축적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서 앞으로의 이제 그 다음 진도들을 나간다 이렇게 본다면 구조화가 잘 된 문제에서 전통적 방법을 쓰는 거고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라는 것은 해결 방법이 뭐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한 경우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안 먹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거를 하나 또 이론을 추가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예.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정책 목표는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정책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리적 정책 결정을 우선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정책 목표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설정을 했죠. 자, 목표의 적절성은 달성할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목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목표를 채택했는가 여부고 목표의 적합성은 정책 목표 달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적당한 수준이다. 거꾸로 돼 있네. 그죠? 제가 그랬죠. 적합성이 딱 알맞은 걸 골랐다는 거고 적절성이 그 수위의 적절성을 말하는 거예요. 수위의 적절성. 그래서 적합성, 적절성을 거꾸로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이 저렇게 거꾸로 내는 문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 비슷한 거를 놓고 꼭 반대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선지에서 보면 그런 거 수두룩 빽빽 나오거든요. 항상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무형적 목표에 비해 유형적 목표가 행동의 이해관계나 의견 대립의 극복이 용이하고 융통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형적 목표는요 구체화된 거고요. 무형적 목표는 아직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은 추상적일 때 있는 겁니다. 내용이 구체화가 되면은요 융통성이 없어져요. 디테일해지고 세부적이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유형적 목표가 조직 행동의 사실상의 기준이 될 경우에 목표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막 설정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뭐였어요? 동조과잉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동조과잉이. 야, 세부적인 거를 쫓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하나 꼭 지켜라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 뭐였지? 뭘 목표했지? 이거 자꾸 이제 까먹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목표의 다원화, 조직의 존속을 위해 목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고 목표의 확대는 조직의 존속을 위해 본래 목표에 새로운 목표를 추가하는 것이다. 거꾸로예요, 이것도. 그렇죠. 목표의 다원화가 이제 목표를 여러 개 하는 거고요. 목표의 확대는 이제 그러는 거죠. 올림픽 때 여자 배구 봤어요. 여자 배구. 아니 우리나라보다 센 데들을 몇 개 꺾더니 뭐 방식이 유리함도 좀 있었지만 이제 뭐 우리보다 잘하는 일본도 이기고 우리보다 잘한다는 뭐 객관적 전력이 높다는 터키도 이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4강에 올라가니까 반드시 메달 따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의 확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합리적 정책 결정이 제약 요인 중에서 집권적 조직 구조, 행정 선례와 표준 운영 절차의 존중, 개성과 막려의 갈등, 까지는 구조적 요인이에요. 그런데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자기 경험과 선입관의 영향 같은 것들은 사람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그건 인간적 요인입니다.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제약 요인에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었죠. 그죠? 예, 구조적 요인과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일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집단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립적 입장에 서서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독립적인 면목 하위 토론 집단을 구성해서 서로 토론하게 하고 반대 의견 개진을 독려한다. 뭐 지명 반론적 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해야 된다. 또 있어요. 집단사고 방지하려면요. 결정을 외부에다 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집단사고법,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 정책 결정의 합리 모형은 비현실성 외에도 주관적 가치 판단의 경시로 인해서 궁극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다. 즉 이제 정치적 합리성이 너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은 추구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가치, 능률성이라는 가치는 부합하는데 나머지를 다 경시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합리 모형은 사회적 약자나 참여에 소외된 계층의 이익이 무시될 우려가 있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악순환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렇진 않아요. 합리 모형은 바로바로 최적의 가장 좋은 제안을 선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 안 일어나죠. 악순환은 점증 모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해왔던 정책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만 하나씩 탁탁 집어내갖고 그것만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점증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지 여기 합리 모형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합리 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 적응적이고 관습적이라는 얘기가 결국 아까 시행착오적 실패를 경험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 그런 얘기를 좀 어렵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점증 모형 인간의 의사결정은 현실적으로 심리적 만족을 주는 정도를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한다. 순수한 합리성에 바탕을 둔 최적화의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점증 모형보다는 만족 모형에 좀 더 가까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자기의 심리적으로 야, 요게 좀 낫네 싶은 거를 골라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점증 모형은 정책 합리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좀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제 분석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으므로 현재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증 모형 혁신을 저해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한 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이는데 현실적인 정책 결정 모형으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발전이 시급한 개발도상국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점증 모형은 민주주의가 안착된 다원주의 사회 이런 데에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걸 유지하면서 여러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발전도상국은요, 개발도상국은 당장 지금 빨리빨리 설정하고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되지. 이거 뭐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 이래가지고 언제 이걸 바꿔 도대체.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주사 모형 근본적 결정의 점증 모형이다. 뭐 당연히 틀렸죠. 거꾸로 돼 있죠. 또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이고 부분적인 세부적인 결정에는 점증 모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책 결정의 단계 중 집행의 동기부여, 정책의 평가 등 초정책 결정 단계를 중시했다. 아니 요게 앞뒤는 맞는데 가운데 찡겨 있는 게 집행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요. 초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이 안 돼요. 초정책 결정 단계에는 우리가 보면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것이고 얘네들은 집행 단계에 이미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후 정책 결정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는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짝꿍이 안 맞아서 X. 이렇게 됩니다. 쓰레기통 모형의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조직화된 무정부 아이고 두 번 들어갔다. 불분명한 선어 그리고 불명확한 기술 그리고 고정적인 참여자라는 속성을 지닌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불분명한 선어와 불명확한 기술 그리고 이게 고정적인 참여자가 아니에요. 쓰레기통 모형에서 이 참여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동적인 참여자라고 나오죠. 유동적인 참여자들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누군가가 끝까지 요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주장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유동적인 참여자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X로 보셔야 되고, 킹덤은 정책적 모형을 통해서 문제 흐름, 정치 흐름, 해결책 흐름이 아니라 정책의 흐름입니다. 해결책의 흐름은 요거는 쓰레기통 모형에서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X. 킹덤의 정책적 모형에 의하면 정권 교체, 국민 여론의 변화, 고위직의 인사이동, 대안의 부재 등은 정책창이 닫히는 계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책창이 닫히는 계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정권 교체는 새로운 정책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고, 국민 여론의 변화, 이것도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죠. 고위직의 인사이동은 근데 정책창이 닫히는 계기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좀 뒀는데, 그러니까 추진하던 정책이 스르르륵 사라져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심이 있던 것들이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겠죠. 대안이 부재되면,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닫히는 게 확실하게 맞죠. 대안이 없으면 문 닫아야지. 대안이 없는데 상품이 없어. 솔드아웃 됐어. 그 더 이상 팔 게 없는 거지 뭘. 그럼 더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앞에 있는 애들은 정책창이 열리는 계기이지 닫히는 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돼야 되고요. 앨리스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합리 모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조직 모형으로 설명했고, 조직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정치 모형, 관료 정치 모형으로 설명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고요. 앨리스 모형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들고 이를 비판 또는 보완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먼저 들고 이를 비판 보완하는 형식으로 다른 두 모형을 제시했다. 앞에서 나온 얘기랑 같은 맥락이죠, 그죠? 네. 그런데 실제 정책 결정은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죠. 그래서 지금 5가 됐습니다. 앨리스 모형 중 합리 모형은 조직 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직 구성원에서 고위직이냐 하위직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의 단일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기능적 권위와 SOP로 특정 지어지는 조직 모형은 조직 모형 뭐라 그랬어요? 하위 조직과 관련된 거여서 하위 계층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거라 그랬었고, 거기 틀렸네요. 정치 모형은 또 이게 나름 조직의 리더급 정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계층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거는 X가 됐습니다. 뒤에 있는 게 두 개가 상위 계층이냐 하위 계층이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분석은 정책 고려가 많아지는 상위 차원의 분석이고, 관리 과학은 계량화의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얘기죠. 정책 분석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그 다음에 뭐 또 행정가치의 고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게 정책 분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리과학은 문제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체제 분석은 방법지향적이고 전술적이다. 이건 거꾸로 돼 있네요. 그죠? 더 디테일한 것이 관리과학이고, 그 다음에 조금 큰 틀에서 계량적 분석에 접근하는 것이 체제 분석이었어요. 자, 그래갖고 이거는 X가 됐습니다. 체제 분석에 비해서 정책 분석은 정책 합리성과 공익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또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정책 분석에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인 목표 달성도를 금액이의 계량적 척도로서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금액으로 못 나타낼 때, 그죠? 편익은 금액으로 나타내는데, 그럴 수 없을 때 효과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화폐 가치로 측정될 수 없는 분야에서 비용 편익 분석의 대안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편익도 화폐 가치로 표현돼야 되지만, 비용 효과 분석의 경우는 효과를 이제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므로 비용과 효과 간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뒤에는 틀려요. 비록 화폐 단위로 못 나타내지만, 야, 이거 비용 써가지고 말이야, 효과를, 우리 목표 달성도를 어느 정도 얻었어?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부분, 요 불자만 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비용 편익 분석의 편익 추계는 편익을 이제 또 추계해 보는 거예요.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 무형적 편익과 유형적 편익,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현재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고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편익을 추계할 때 금전적인 편익을
고려한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 부분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언론에서 요즘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거 도입한다고 해서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국민들의 여론이 의외로 이거 통제해야 된다는 쪽에 조금 더 여론이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우려되는 면도 물론 있습니다. 권력이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언론에 재갈을 물려버릴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좀 걱정이 되지만 지금까지 언론이 너무 지들 멋대로 기사 쓰고 누가 피해를 입어도 방치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인식의 공감대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언론에서요. 이 가짜 뉴스 퍼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국가 부채가 1인당 얼마로 작년보다 늘었다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전형적인 정부 까기용 기사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정부가 부채를 지게 되면은 이것이 누구한테 가냐? 국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럼 국민한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빚을 좀 지고 있더라도, 특히 이제 정부 부채가 늘었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를 제가 지금 찝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국은행한테 빚을 지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민간한테 풀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그 언론이 자꾸 그런 걸 떠들고 국민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부채를 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 덕분에 다른 외국 국가들, 선진국 국가들보다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책임으로 다 넘겨놓은 거예요, 부채를.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아무튼 간에 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정부가 어떤 정부든 매 정부 때마다 까 그냥.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까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례를 괜히 어려운 걸 들었나?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금전적 편익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면 사례를 이런 걸로 합시다. 이런 걸로 합시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서 서로 거래를 했을 때 국가 전체적인 편익의 변화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나한테 남아있는 편익을 딴 사람한테 그만큼의 가치를 받고 넘기는 거잖아. 그러면 개인으로 봤을 땐 편익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았다. 저 사람은 돈을 내고 물건을 샀다. 그러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편익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더 쉽겠다, 차라리. 자, 그러면 이거 봐봐요. 편익을 추계할 때 금전적 편익을 고려하면 금전은 흘러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주체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요, 다 합치면 그냥 0이요. 다 합치면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편익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지 금전적으로 환산된 편익을 그냥 우리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가계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편익이 중요해요. 얼마를 벌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 어렵죠? 어려운 개념인데 경작적인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나온 적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겠죠, 당연히. 편익은 금액으로 표현하거나 환산될 수 있는 것으로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비용과 편익이 화폐 가치로 표현되는지의 여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거는 반복되는 얘기고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가 낮아지고 할인율이 낮아지면 현재 가치가 높아진다. 이것도 할인율이라는 게 이제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차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할인율이 커지면은 공식상으로 봤을 때도 걔가 분모여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를 나눠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얘기고 할인율이 높을 때는 장기적 사업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얘도 차감 요인이고 얘도 차감 요인인데 두 개 다 겹치는 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틀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편익과 비용이 모두 금전적 자산에 측정되었을 경우에 순현재 가치 기법이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최선의 척도다 이렇게 했는데
편익과 비용이 모두 금전적 단위로 측정이 되었을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수년제 가치법의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최선의 척도다. 이거는 맞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돈만 있다면 덩치가 큰 사업을 해서 많이씩 남기는 게 좋아요. 그냥. 근데 돈이 없으니까 비율이 좋은 거를 자꾸 고르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야 뭐 그냥 그죠? 예. 가성비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 부자는 백화점 가서 여기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근데 돈이 딸릴 때 우리가 가성비 따지는 가성비. 가격 대비 이게 좋은데? 이걸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편익 비용 비율은 가성비를 따지는 개념이고 수년제 가치법은 등치 큰 걸로 그냥 갈 수 있는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는. 자, 그리고 편익 비용 비율법과 수년제 가치법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비율이 좋은 걸 할 거냐, 가성비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순만족감이 가장 크게 남는 걸 할 거냐, 뭐 이 차이잖아요.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 편익비용 비율이 수년제 가치법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거는 거꾸로잖아요. 앞에 거랑. 반대죠? 네, 그래서 이건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년제 가치법이 돈만 많으면 그게 제일 이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단수에 대한인 경우 내부 수익률이 최저한도 선을 넘을 경우 해당 사업은 실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며 복수에 대한을 평가할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작은 사업을 선택한다. 뒤에가 틀렸죠. 내부 수익률이 큰 사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BC 레이셔를 1로 만들거나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할인율이 크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그만큼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비용과 편익의 평가 시 민간 부분에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는데 공공 부문의 시장 가격의 평가가 어렵거나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관적 만족감 같은 것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의 최적화 대신에 정책의 선호화, 정책의 선호화라는 게 최적화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지만 다른 모든 이게 이제 기지의 대안보다는 나은 대안을 밝히는 것을 수용한다. 그랬는데 이게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최적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요게 이제 보다 나은 대안을 밝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그 대안하고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대안 이렇게 모든 가지에 같아. 이 오타 같습니다. 수정 좀 하세요. 모든 가지의 대안보다 그러니까 경우의 대안들보다 다른 대안들보다 나은 거, 그나마 나은 거를 찾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타 미안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요. 또 그리고 정책 델파이 기법은 철저한 익명성이 틀렸다.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이었어요. 부분적인 익명성입니다. 철저한 익명성은 그냥 델파이죠. 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에요. 틀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적극적 대처 방안. 이론과 모형 개발, 적극적이죠. 정책 실험, 적극적이에요. 충분한 정보 획득, 적극적입니다. 근데 민감도 분석이나 가해성의 확보는 소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우리가 소개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빨리 확인하고 마무리해보죠. 정책 의제로 선정된 문제를 대상으로 정부와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미래 행동 대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책 결정이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공공의 문제 중에서 정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뭐라고 하냐 그랬는데 이걸 정책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고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동한다. 문제 규정을 잘못함에 따라 잘못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해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악순환이네요. 그죠? 처음부터 잘못된 걸 선택했다. 제3종 오류.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유형적 목표의 추구, 과두제 철칙, 동조과잉 현상, 내부성의 추구, 목표에 대한 과다 측정 등으로 인해서 조직의 본래 목표가 상실됐다. 목표 전환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네. 목표 전환의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 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본래 표방한 정책의 목표가 달성됐거나 달성이 불가능할 때, 환경의 변동으로 목표의 정당성이 상실될 때, 조직이 존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한다는 목표의 승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정책 결정이 이론 중 합리적 경제인관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는다면 합리 모형이겠죠. 자, 그리고 정책 결정 이론 중에서 정책 결정자가 한정된 대안을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이거는 뭐 만족 모형이죠. 만족 모형. 자, 그리고 또
다원주의 입장을 취함에 따라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이 정책에 치중함으로 이제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혁신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면 이건 보수적인 점증 모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결정 이론 중에 개인적 의사결정이 치중한 만족 모형을 발전시켜서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의 의사결정 이렇게 하면 회사 모형 내지는 연합 모형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해결해야 될 주된 문제에 관련된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관련 문제들이 스스로 다른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쓰레기통 모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바로 짐 빼기 결정이에요. 쟤네가 지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쟤네가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치고 나가버리는 거. 이거는 날치기 통과죠. 날치기 통과. 이렇게 보시고 정책 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 대상인 정책 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전시키기 위해서 열려지는 기회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정책 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나오는 얘기고 앨리스 모형 중 목표의 공유도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가장 약한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의 공유도와 정책 결정 일관성이 가장 약하면은 세 번째 모형이에요. 세 번째 모형. 일관성은 1번 모형이 제일 높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이에요. 3번이 제일 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개별적인 자기의 어떤 그 이해관계나 자기의 판단까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료정책 모형이.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결정자에 더 나은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 대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한대요. 그래서 합리적 대안이 선택될 수 있게 하는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책 분석이라고 봤습니다.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에서 최적 대안을 탐색하는 데 활용되는 과학적, 계량적, 체계적 접근 방법 내지 분석 기법을 관리과학이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대안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열거하고 평가해서 최적의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기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년제 가치가 0 또는 편익 비용 비율이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우리가 이제 내부 수익률 혹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고요. 비용 편익 분석 기법 중 총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총 비용을 가장 빨리 회수해 주는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회수기간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하면 명확한 이론적 과정을 통한 연역적 논리에 입각한 미래 예측의 방법이래요. 원인과 결과를 구체화해서 유사한 과정이나 관계성을 유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미래 예측 방법을 예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견. 그래서 이거는요 원인과 결과를 구체화해서 유사한 과정이나 관계성을 유추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회귀 분석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직관적인 진술의 형태를 통한 미래 예측 방법은 이건 추측이라고 했었죠. 추측에 대한 개념정이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변동의 추이를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는 동태적 이제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 분석이에요. 시계열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가들에게 발생 가능한 사건을 묻고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 사건들의 발생 확률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 조금 낯설겠지만 교차 영향 분석이라고 찾아가시면 되고요. 예측하려는 현상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해 관련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이고 근접한 의견을 일 때까지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분석하는 직관적인 미래예측 기법을 우리가 델파이라고 했던 겁니다. 전문가 합의법. 자, 그리고 오스본에 창안된 집단 토의 방식이고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여러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는 브레인스토밍이죠. 이게 브레인스토밍. 자, 그렇게 해서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스피드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복습 잘 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좀 어렵고 한 단원입니다. 이게 어렵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자신을 책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학원생들도요. 원래 제일 회피하는 게 요 비용 편익 분석 관련된 요 내용이에요. 그걸 전공 과목으로 이수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노력합니다. 웬만하면 피해가려고 노력하고 잘 못 알아듣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은 딱 저쪽 전문가가 있어. 저기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겉핥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감이 좀 있을 텐데 잘 좀 다독여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